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자, 출제 이론 완성반 사회과 교육론 시간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이 출제 이론 완성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해야 될 이야기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이론 완성반의 첫 번째 강의 목표는 출제될 만한 모든 이론들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사회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차에도 많이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2차 수업 실행에도 필요한 지식들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출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출제 이론을 만듭니다. 그런데 기출 동향을 파악을 할 때 일단 1월달부터 해서 4월달까지 진행되는 출제 이론 완성반에서는 출제 포인트, 출제 주제 이걸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은 5, 6월달 기출 문제 분석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든 기출 문제를 다루기보다 일단은 반복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 주제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주제들이 출제가 될지는 제가 분석을 이미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분석해 놓은 거에 따라 일단은 이론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약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교육론 책이 좀 개정할 때가 되어서 일반사회 교육론 책을 사실은 개정을 좀 했고요. 그 개정한 부분은 앞으로 출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은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과 교육 학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주제들, 그런 주제들을 새로운 책에는 충분히 반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서 만약 이 책이 부족하다면 제가 또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교재인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출문제집을 제가 지금 따로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가 이 책을 판매를 찍어서 판매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 5, 6월 달에도 웬만하면 기출문제를 그냥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공을 해서 할 것이고, 이번 출제 이론 완성반에서도 기출문제는 따로 중요한 문제 뽑아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 및 참고 교재의 소개였습니다. 강의 방법은 일단 이제 강의가 주로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2차 수업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시간을 못 빼지만 2차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치면 시간이 남는 대로 아마 여러분들 복습을 좀 시키고 아마 귀가를 좀 시켜볼까. 같이 스터디도 좀 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주에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기본 강의 심화강의 때 2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한 번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남아있는 주에다가 특강을 개설을 해서 특강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것 싶습니다. 그래서 약점 특강 비슷하게 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할까,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 진행 사항들을 이해를 하시고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강의 일정까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 앞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는 제가 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진행된다는 거, 날짜 일정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사회 교육론 출제 경향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이제 출제된 경향, 6년 동안에 이제 출제 경향들 잠시 옮겨놨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들을 보시면 23년도 거만 한번 봅시다. 23년도 거를 보면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해요. 그 변화가 뭐냐면 한국사회과 교육과정과 역사 부분에 거의 4문항 가까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목표에서 고차 사고력이 하나 이제 들어오고요. 사회과 본질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별로 논란이 없는 주제들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 부분으로 가게 되면 한문항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사회과 역사하고 연결해서 문제 출제됐고, 탐구학습 모형이 출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올해 탐구학습 모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가수 설정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조금 까다로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회과 평가 부분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평가 부분 빼고는 그다지 별로 문제가 됐던 건 없어요. 근데 사회과 평가 부분은 차윤수 모기한 쌤 책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가 있었냐면 역할놀이 수업을 하고 그다음 역할놀이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했는데 그 자기 평가지를 보고 교사가 어떤 컨설팅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왔는데 역시 차윤수 모기한 쌤 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국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 부분에서도 차윤수 모기한 쌤 책에 내용이 자세하게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윤수 모기한 쌤 책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시험에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차윤수 모기한 쌤 책을 이번 판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걸 사범대에서 그냥 쓰고자 하는 교재, 그 다음 대학원에서 쓰고자 하는 연구 책으로 이제 서서히 바뀌어 가는구나. 그 느낌이 이제 강력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냐면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테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시고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기 자체가. 그래서 그 경향성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교육론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당락 여부에서 결정하는 건 사회과 교육론이 맞아요. 경제 부분은 대부분 다 수험생들이 성적이 잘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격을 하는 데서 경제 파트는 그냥 두 문항 맞추면 돼요. 절반 맞추거나 하나 정도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교육론은 어디서 판가름되냐면 거의 다 대부분 다 오면 한 문항이나 두 문항에서 판가름 되거든요. 그냥 결과적으로 합격 당락 여부가 교육론에서 한 문항 내지는 두 문항인데 그 한 문항이나 두 문항은 대부분 다 오면 차윤수 모기한 쌤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육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교육론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때 제가 맥락과 관련된 질문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을 아마 무료로 올려놓았을 텐데 이것들은 필요하신 부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윤수 모기한 쌤 책, 사회과 교육론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 다음 교재와 차이가 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지금 특강에 올려져 있고, 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나 판례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기타 등등의 그동안 해왔던 특강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한번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 정리를 해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예. 자, 그것까지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사회과 구조 및 역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과 교육론이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장에 보시면 사회과 교육 개념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이 부분은 실제로 93년 54번에 출제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해야 될 것들은 제2장이 미국 사회과 교육 역사입니다. 이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는 불과 한 4년 전이니까 2018년까지죠. 2018년, 2020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던 파트예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출제가 된 게 고부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미 출제가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미국 사회과 역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상당 부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는 기출 문제를 검토를 할 텐데 기출 문제 아마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포인트하고 정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제 띄운 부분은 포인트하고 정답이 있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피곤하시잖아요. 뭔가 필기를 하셔야 좀 가벼운 마음이라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화면 띄울 테니까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서 필기를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 그렇게 됩니다. 단원별로 일단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출제 영역과 주제, 동향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은 내용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주요 기출문제 검토입니다. 그래서 강의 구조 자체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영향 보고 내용 보고 그 다음 기출문제 검토하고. 예. 자, 그렇게 앞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교재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책에 보면 일단은 핵심적 특징이 아주 제일 첫 번째부터 한번 잠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교재는 거기 이 책의 머리말에 보시면 핵심적 특징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책은 기본적으로 단권화 교재입니다. 예, 이제 단권화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고 저도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할 때 이제 단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단권화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이 책 저 책을 막 마구잡이로 섞어 놓는다고 단권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단권화는 당연히 그동안 했던 가장 기본적인 개론서,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논문,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인문학적 지식이나 사회과학적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왜 포함시키느냐 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임용시험에 논문이 안 나온다는 이제 자꾸 소문도 있어가지고 좀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있는데 가치 명료화 모형 같은 경우에 제 지문 같은 경우 제가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낸 지문이에요. 모의고사에 출제한 지문이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죠. 근데 그 지문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찾다가 안 되면 논문에서 지문을 찾아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제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재는 일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단권화가 되어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책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좀 약간 놀라긴 했는데 저는 다른 분들 뭐 책 교재나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을 보면 요약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약서들을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 한 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량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요약서를 암기를 못하면 계속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개론서가 좋은 점은 보면 볼수록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개론서가 좋은 점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도 개론서를 읽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읽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개론서를 읽는 느낌과 요약서의 장점을 어떻게 결합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목에다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개론서에 필요한 내용을 그 제목 아래의 내용들에 포함을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사실 이 책입니다. 다른 교재들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개론서의 장점하고 요약서의 장점이 결합된 책이거든요. 처음에 책이 안 읽혀지시는 분들은 제목들만 쭉 읽어 나가셔도 전체 내용을 웬만하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목만이라도 한 10번 정도 빠른 속도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게 일단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책의 특징도 바로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에서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출제가 될 만한 키워드들은 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이면 체계적으로 조직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차차 아시는 내용이고
일단은 책은 기본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일단 썼지 흐름이 끊어지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이제 구성을 한 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경제학 초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년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차 수업을 노량진에서 2차 수업을 할 때 1대1로 코칭하는 데는 없죠. 아마 알아보시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 팀 같은 경우는 1대1로 코칭을 해요. 왜냐하면 꼭 합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그러면 사실 1대1로 코칭하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웬만하면 정말 실력이 있는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면 나중에 학생들한테 전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쓴 책이고 강의도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교사돼 가지고 사실 수능 기출 문제 스터디를 한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연락이 와서 했던 말이 수능 교재 스터디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하셔도 나중에 안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참고할 만한 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책의 활용법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험가에서 백지쓰기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니까 SNS에 뭐 백지쓰기 하고 다른 강사분들도 백지쓰기라는 말을 많이 쓰시던데 이거 제일 처음 쓴 게 저거든요. 학생들한테 백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공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좀 하신 분과 처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책을 읽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힘을 빼고 여러 번 읽는 게 필요해요. 지금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사실 의지가 불탈 때입니다. 저도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1월 달에 이제 의지가 불타가지고 학원에 오잖아요. 그때는 힘도 있고 체력도 있고 이제 반드시 합격해야지. 근데 힘을 줘가지고 무조건 암기하겠다 달려들게 되면 한 달 정도, 아니 보름 정도면 힘이 다 빠져서 공부에 힘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책을 여러 번 읽자. 그게 훨씬 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워질 정도로 용어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여러 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해서 읽은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그 다음에 단계입니다. 공부는 대부분 수험생들 열심히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되 기술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열심히 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한 거를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면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법은 당연히 기준이 기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만들려면 백지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백지쓰기를 할 때 뭐 글을 다 써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했던 내용 중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과 그려지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내용들은 집중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 칠 때 공부하는 내용들이 줄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점점 공부하는 내용들이 줄어가야 되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와서 공부하는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시험 치기 전날에 울 수밖에 없죠. 이걸 언제 다 보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험 전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게 된다. 그럼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내용을 줄여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차례가 나와 있는데, 이 목차는 나중에 책을 찾을 때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책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강의 진행과 관련돼서 건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참고서로 쓰세요. 그 장윤수 모기한쌤 책보다 이 책이 지금 좀 더 답안지에 쓰기에 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의미는 같은데. 그런데 답안지에 쓰기에는 훨씬 더 편하게 서술해 놨어요. 그럼 몇 가지 그런 부분들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특강 때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 이 부분은 서술이 너무 어색하다. 그 다음에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 없으세요? 예.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1장은 사회과의 구조 및 역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차경석 모기한쌤 책에서 그 내용이 이제 변화를 준 부분인데 왜 목표를 앞으로 뺐는지는 저는 좀 약간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론은 미국에 수입을 한 것이고요. 그 미국에 수입을 했을 때 당연히 구조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사회과 역사 속에서 찾아낸 게 바로 목표하고 그 다음에 내용과 방법과 평가라고 한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과 역사 속에서 이미 사회과의 목표는 무엇이고 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미 설명이 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과 역사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발견해서 이걸 전수해서 만들어줬던 게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했던 게 미국에서 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과의 어떤 모형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내용하고 방법과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육하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구조를 만드는 건 탈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과 교육론 책도 쓸 때 대부분 보면 이 구조를 씁니다. 박상준 선생님도 그렇게 쓰고 저도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시험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일단 미국 사회과 교육의 개념 특성에서 출제가 될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전체 이제 그림만 그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장의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 부분에서 출제 영역과 동향을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2020년까지 출제가 된 부분들은 기입형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요 키워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과 역사에서 과연 중요 키워드가 뭘까? 이걸 체킹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한 10년 전까지 출제가 되었던 경향은 시대순 열거였어요. 이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제 주로 어떤 게 출제되느냐? 최신 용어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에서 최다 출제자는 누굴까? VIP는 신사회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 사회과와 신사회과를 구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신사회과는 1960년대에 등장했는데 왜 지금도 신사회과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는 신사회과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황당했던 건 뭐냐면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2015 개정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걸 이제 이야기를 수험생들한테 계속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교육학 시간에 그랬던 모양이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격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위친스나 맥타이가 이야기했던 이해 중심 교육과정 바탕 위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친스가 맥타이 같은 경우에도 이해 중심 교육과정은 어디서 온 거냐면 불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너의 기본적인 영향력은 지금 또 살아있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인정을 해요. 다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왜 그러면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강조를 했느냐.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첫 번째 오해를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과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사람들 생각이 이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옮겨간 거죠. 내용보다는 활동 중심 수업이었던 코칭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올해 교육학 시험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교육학 시험의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교직 논술 쪽으로 약간 옮겨가는 분위기거든요. 올해 문제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 흐름과 패턴을 좀 잘 읽어내셔야 시험 공부하실 때 좀 편하게 하세요. 예, 그냥 무턱대고 하실 문제는 아니다. 예,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은 이 네 가지 부분에 초점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과 구조의 역사 부분에서 한눈에 살펴보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요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제목만 보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체킹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교육론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국도 교육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경쟁을 해요. 뭐 교육학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존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대부분 다 보면 지식보다는 경험과 활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에서도 이 흐름이 있고요. 그럼 미국 교육의 역사는 결국 이제 진보주의 입장과 보수주의 입장이 계속 치고받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흐름 속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 파악의 흐름이 이제 내용들이 시작된 것들,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에 이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표를 나중에 보시고 확인들을 좀 잘 하시면 나중에 요약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본인이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그림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가볍게 빠르게 일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우선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회과 교육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인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가지고 있습니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에 다른 말이 뭐죠?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특성과 속성을 구별을 못해서 마구잡이 사용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특성이 바로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속성이 뭘까라고 하는 건데, 사회과 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학교 교육이죠. 그 다음 대상은 학생들이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무슨 교육이라는 말이 갖다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특징을 찾을 때, 속성을 찾을 때 네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뭘까? 두 번째는 이 교육의 내용은 뭘까? 세 번째는 방법은 뭘까? 네 번째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앞에 만약에 다문화 교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뭘까?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뭘까? 다문화 교육의 방법은 뭘까? 다문화 교육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문화 교육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회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들이 학생들이 될 거고 학교 교육이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당연히 인간과 사회현상을 가르쳐야 되겠죠. 인간과 사회현상을 가르치는 게 뭐가 있죠? 지리, 역사, 그 다음에 공민이라는 일반 사회 과목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회라고 하는 걸 과거에 이제 아버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걸 탐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회를 어떻게 탐구를 할 거냐?
공간적으로 탐구를 어떻게 하지? 사회를 시간적으로 어떻게 탐구를 하지?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탐구를 어떻게 하지 하던 과정에서 한 게 지리죠.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책을 보시면 근대 사회학의 탄생의 배경에 보면 지리상 발견이 나와요. 그 지리상의 발견이 나온 이유가 사회를 연구할 때 이 공간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연구하는 게 바로 뭐죠? 역사입니다. 시간을 연구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걸 단순화시켜 설명해야 되겠죠. 사회를 개념과 일반화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교육해야 되겠다. 이 파트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우리가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개념과 일반화, 가치라고 하는 것, 이걸 중심적으로 하는,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일반사회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성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현상을 탐구함을 통해서 시민성과 역량, 그 중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기출 문제죠. 키워드입니다. 역량 자체가 기입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출제가 된 문제 하나. 기입형으로. 그 역량 자체가 이제 출제가 되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교육과정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2022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량 증진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번 강의 때 어쨌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출제가 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역량 중에 사회과는 뭘 강조하고 있을까? 교과 역량들이 등장하는데 그 교과 역량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5번째 줄에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 거는 뭐냐? 비판적 사고력이 기입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출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게 좀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거에 가장 유력한 거는 의사소통 협업 능력인데 아직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을 생각하면 정보 활용 능력도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들은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라.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인간과 사회현상을 탐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뭘로 구성되는 거죠? 지리와 역사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개념과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리가 바로 뭐죠? 일반화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걸 따지면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명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에 대한 이걸 바탕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사회과는 학생들 대상으로 시민성, 자질 이걸 함양하는 추구하는 교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이 되어 있을까 그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사회과는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선정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시험에 출제가 된 것 중에 하나 신사회과 연결해서 사회과학 기입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이 기입형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쉬운 거 문제 내고 있냐 그러는데 나름대로 출제자들도 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기입형을 정해가지고 출제를 하진 않아요. 그게 쉬운 거지만 이유가 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과 교육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회과 교육의 특성은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와 내용과 방법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교양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던 게 바로 뭐냐면 공민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공민이라고 하는 과목은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회는 특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회과 교육, 일반 사회 교육 특히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 표현도 계속 등장하거든요. 국가의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구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하시면서 국민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시민성의 원리라고 하는 표현도 계속 등장하는데 어쨌든 사회과 교육과정은 이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고 시민 자체가 기출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밑에다 하나 메모로 하실 거는 이 시민이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몇 차 때죠? 6차 교육과정 때입니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도 메모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민은 다양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성 원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원리와 통합성 원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통합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통합의 의미는 뭡니까? 이질적인 것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이 통합이죠. 자, 그 다음에 시민성을 우리가 함양하려면 시사자료를 어떻게 써야 되죠? 다양한 시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교수학습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교수학습 방법까지 살펴보겠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인데 저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정의된 바가 없어요. 네, 이걸 이제 아무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독일의 어떤 학자가 딱 한 줄 이야기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돼야 하는지 개념 정의는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 수준이 안 맞거든요. 한국 사회 수준이 그 정도 아니거든요. 왜 자꾸만 쫓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을 규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계속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역량이라는 개념이 저는 싫어하는 개념이긴 한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생겼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쟁을 우리가 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경쟁을 하면 사람들의 실력차가 확실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실력차가 정말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됐는데 사람들의 실력차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거의 소수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력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기준을 만드냐면 평가 기준을 역량이라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경영학에서 원래 시작됐던 거예요. 행정학이 시작됐던 거고. 이걸 이제 가지고 그러면 역량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수한 자질. 그냥 자질이 아니고 우수한 자질.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도 우수한 자질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유는 뭐냐? 세계와 경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사람들끼리 또 경쟁해야 되는데 이제는 판단 기준이 우수한 자질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나중에 교육학 정리도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은 사회과학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과 교육 연구자들이 이 부분 실패했어요. 결국은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반 사회 영역을 보시면 법,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과학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신사회과부터 시작되었던 이 경향성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대학원 가서 공부하시더라도 이거는 인지하셔야 되는 게 사회과, 교육과 사회과학은 다르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과 경제교육은 다르다. 그 다음에 법학과 법교육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대학원 준비도 하고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사회과 교육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사회과 교육의 내용 구조는 결국은 어떤 구조를 가진다고요? 타일러가 이야기했던 이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구조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구조, 목표, 시민적 자질, 시민성입니다. 시민적 자질은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성에는 다중시민성이라고 한번 메모해 보시죠. 다중시민성. 대표적인 시민성이 민주시민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민주시민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중시민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시민성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조직 원리가 있는데 조직이란 말이 혹시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직은 배틀에서 배틀을 짠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한자로 보면. 그럼 배틀을 짤 때 어떻게 하죠? 할머님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돌리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조직을 짠다, 행정학에서 조직을 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을 한다는 말은 수직으로 수평으로 짠다는 말이죠. 집단만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요. 내용도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 지도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죠? 수직으로 만들고 수평으로 만드는 겁니다. 당분간은 1차 시험 또 1차 시험에 통과도 해야 되겠지만 2차 시험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준비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때 교육학이나 교육론을 공부하실 때 2차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안 하시면 나중에 2차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애를 먹으세요. 그래서 교육론하고 교육학 공부하실 때는 교육학은 면접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맥락을 항상 고려하시면서 작성을 하셔라.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직한다는 말은 수직으로 짠다, 수평 짠다. 나중에 학습 지도안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은 말 그대로 이거는 절차입니다. 수업의 절차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개념을 가르칠 때 이런 순서대로 가르쳐라. 논쟁 문제 수업을 할 때 이런 순서대로 해라. 의사결정 수업을 할 때 이런 순서대로 해라. 말 그대로 수업 모형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학습 모형도 순서는 조금 좀 틀려요. 학자들마다. 그런데 보편적인 그럼 기준 어디 찾아야 되느냐? 당연히 기출문제 찾아야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학습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학습기법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강의죠.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이게 이제 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발표, 토론, 이런 것들 전부 다 학습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형과는 관계가 없어요. 모형과 학습기법은 관계없이 수업기법은 모든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술적 의미가 강한 거죠. 기술적 의미가. 자,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강의, 발문, 토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인데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걸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뭐가 많이 출제됐습니까?
역할놀이가 최근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의법정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빈번하게 평가와 연결에 대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토입니다.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즘에는 최고 핫한 기법의 주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강조가 되는데, 평가는 요즘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는 당연히 과정평가죠. 그런데 혹시 과정평가를 평가 유형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는 그 오해를 없애셔야 됩니다. 과정평가는 평가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지 평가 유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평가는 평가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가의 일종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는 결과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요. 그럼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수행평가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행평가 계속 강조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고 하는 사회과 교육 구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회과 교육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제일 핫한 주제죠.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하도록 합시다.